한 시대의 아픔과 한 여성의 기나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시간 속에 묻혀 희미해진, 그러나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무수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아들을 귀히 여기던 남아선호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 여성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를 넘어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가 겪어야 했던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누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 중반을 넘기던 시절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의 열렬한 구애와 믿음직한 모습에 저는 평생을 약속했고 시댁 식구가 유난히 많은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자 3대 독자. 그 무게가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그것을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며 첫마디를 꺼내셨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라. 그거면 된다. 그 전까지는 우리 집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받을 생각일랑은 말거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런 집이다. 아들씨가 얼마나 귀한데. 알겠느냐? 저도 내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당했다. 며느리란 본디 그런 것이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고 내 운명에 수긍하며 살아라. 예쁨을 받든 미움을 받든 그건 다 내 하기 나름이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예쁨 받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쁜 며느리는 아들 하나 낳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 집은 딸 자식은 필요 없다. 모든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물려줄 것이니 그리 알 거라. 그러니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 그것뿐이다. 처음부터 면전에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왜 그리 참고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남편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속 깊은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에게 받은 서름을 남편이 모두 보듬어주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 중간에서 현명하게 처신하려는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기에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시집살이를 워낙 호되게 겪으신 분이라 그래. 내가 좀 이해해줘. 옛날 분이라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시거든. 아마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만 안겨드리면 정말 잘해주실 거야. 내가 중간에서 너무 심하다 싶을 땐 막을 테니 걱정 마. 넌 나랑 결혼한 거잖아.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요. 이왕 이렇게 가족이 되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당신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저의 고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온 식구의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을 출근시킨 뒤 설거지를 하고 나면 곧 시어머니의 점심을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중간중간 장을 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몸이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단함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을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정신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당신이 겪었던 시집살이에 비하면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셨습니다. 넌 왜 이리 깔끔하지를 못해? 여기 먼지 안 보이냐?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구석구석 닦으란 말이야. 요즘 것들은 말이 너무 많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내 시할머니였으면 벌써 뺨이 12번도 더 올라갔을 게다. 내가 이 정도로 말로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어머님은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들추어내며 저를 깎아내렸고 가난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팔자는 무시 못하는 거다. 너도 내 부모 팔자 똑 닮을까 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 모진 말들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중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도 저런 환한 미소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드디어 임신을 했단 말이냐. 아이고, 잘했다.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는 낳아야지. 내 몸은 이제 온전히 내 몸이 아니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아들 아이를 가졌으니 필시 아들이어야 할 텐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어머님의 말씀들은 불편했지만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도 끝이 나고 저를 향한 어머님의 시선도 조금은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너무나도 귀하고 예뻤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 이름으로 논산에 있는 땅을 물려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드디어 며느리 노릇 하나는 제대로 했구나. 우리 손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아주 귀하게 키울 것이다. 너도 우리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게다. 뼈있는 말씀이 조금 거슬렸지만 저 역시 아들이 커가는 재롱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머님과 아들이 함께 시장에 갔다가 아들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의 모든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깊고 어두운 암흑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으셨는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죽일 년, 쓸모없는 년, 왜 우리 귀한 장손이 없어지고 내가 살아있는 거냐. 내가 그날 시장에 따라가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게다. 너 같은 건 어미도 아니야.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때 어머님께서 윤재의 손만 잘 잡고 계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셔야 속이 편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는 제게 남편마저 차가운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제가 그날 시장에 가지 않은 것을 원망하는 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아이가 있다는 소리만 들리면 제주도 끝까지라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저는 40대가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셨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소화가 안 된다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고 의사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찾아 헤매는 와중에도 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위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김치죽을 끓여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무리 저를 미워하고 모질게 하셨어도 남편의 어머니이셨으니까요. 병원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김치죽을 건네자 어머님은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비를 쏟아도 모자랄 판에 죽을 쑤어 이 안에 독이라도 탔을지 누가 아느냐? 내가 아프니 신났지? 당장 치워라. 어머님은 제가 정성껏 끓여간 김치죽을 맛도 보지 않고 병원 퇴식구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들끓었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제 탓으로 돌리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도 어머님을 원망했지만 어머님께서 죄책감에 힘드실까 봐 차라리 내 탓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게 편하시다면요. 제가 울분을 토해내자 어머님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내 속내가 그거였지.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았구나. 자식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그때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잠재운 것은 퇴식구에서 죽통을 들고 온 배식 아주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르신, 이 보온병 정말 버리실 겁니까? 안에 죽만 있는 게 아닌데 서류랑 사진 같은 게 들어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죽통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서류와 사진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악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에게서 서류를 받아 들고는 부들부들 떨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제가 20년 넘게 찾아 헤맨 아들을 찾았다는 증명서류와 훌쩍 자란 아들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어머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입으로는 제 탓을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더 찢어지는 고통 속에 사셨을 어머님께 가장 먼저 아들의 생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리셨습니다. 우리 윤재 찾았어. 어디서 찾았니? 왜 이제야 말을 해? 네. 유전자 검사까지 다 마쳤어요. 잃어버렸던 시장 근처에서 자식이 없던 좋은 분께 입양되어 지금까지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노릇은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갈 자신이 없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가든 말든 상관없으니 윤재만 데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한 시간이 되어 병실문이 열리고 늠름한 청년으로 자란 제 아들 윤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버지, 친척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한 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시어머니를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밖에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 위로해주고 안아줘도 모자랄 판에 20년을 이렇게 사셨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재산을 무기로 아들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윤재아, 이 할미다. 내가 너 주려고 이 땅도 다 안 팔고 가지고 있었어. 이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다. 어서 할미랑 집으로 가자.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거지같이 살았다니요. 할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들은 끝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곁으로 저를 챙겼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제 마음을 이토록 깊이 헤아려 준다는 생각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물로 제게 용서를 구하며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와 의절하고 분가했습니다. 아들은 저희 집과 자신을 키워주신 양부모님 댁을 오가며 생활했고, 저희는 아들의 양부모님과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만난 그분들은 제게 잊지 못할 은인이자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양로원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에 죄책감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 아들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고 저를 올가매던 과거와도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긴 세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한 시대의 아픔과 한 여성의 기나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시간 속에 묻혀 희미해진, 그러나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무수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아들을 귀히 여기던 남아선호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 여성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족수에 묶여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를 넘어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가 겪어야 했던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누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 중반을 넘기던 시절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의 열렬한 구애와 믿음직한 모습에 저는 평생을 약속했고 시댁 식구가 유난히 많은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자 3대 독자. 그 무게가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그것을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며 첫마디를 꺼내셨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라. 그거면 된다. 그 전까지는 우리 집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받을 생각일랑은 말거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런 집이다. 아들씨가 얼마나 귀한데. 알겠느냐? 저도 내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당했다. 며느리란 본디 그런 것이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고 내 운명에 수긍하며 살아라. 예쁨을 받든 미움을 받든 그건 다 내 하기 나름이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예쁨 받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쁜 며느리는 아들 하나 낳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 집은 딸 자식은 필요 없다. 모든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물려줄 것이니 그리 알 거라. 그러니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 그것뿐이다. 처음부터 면전에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왜 그리 참고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남편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속 깊은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에게 받은 서름을 남편이 모두 보듬어주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 중간에서 현명하게 처신하려는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기에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시집살이를 워낙 호되게 겪으신 분이라 그래. 내가 좀 이해해줘. 옛날 분이라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시거든. 아마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만 안겨드리면 정말 잘해주실 거야. 내가 중간에서 너무 심하다 싶을 땐 막을 테니 걱정 마. 넌 나랑 결혼한 거잖아.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요. 이왕 이렇게 가족이 되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당신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저의 고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온 식구의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을 출근시킨 뒤 설거지를 하고 나면 곧 시어머니의 점심을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중간중간 장을 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몸이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단함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을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정신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당신이 겪었던 시집살이에 비하면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셨습니다. 넌 왜 이리 깔끔하지를 못해? 여기 먼지 안 보이냐?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구석구석 닦으란 말이야. 요즘 것들은 말이 너무 많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내 시할머니였으면 벌써 뺨이 12번도 더 올라갔을 게다. 내가 이 정도로 말로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어머님은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들추어내며 저를 깎아내렸고 가난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팔자는 무시 못하는 거다. 너도 내 부모 팔자 똑 닮을까 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 모진 말들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중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도 저런 환한 미소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드디어 임신을 했단 말이냐. 아이고, 잘했다.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는 낳아야지. 내 몸은 이제 온전히 내 몸이 아니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아들 아이를 가졌으니 필시 아들이어야 할 텐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어머님의 말씀들은 불편했지만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도 끝이 나고 저를 향한 어머님의 시선도 조금은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너무나도 귀하고 예뻤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 이름으로 논산에 있는 땅을 물려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드디어 며느리 노릇 하나는 제대로 했구나. 우리 손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아주 귀하게 키울 것이다. 너도 우리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게다. 뼈있는 말씀이 조금 거슬렸지만 저 역시 아들이 커가는 재롱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머님과 아들이 함께 시장에 갔다가 아들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의 모든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깊고 어두운 암흑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으셨는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죽일 년, 쓸모없는 년, 왜 우리 귀한 장손이 없어지고 내가 살아있는 거냐. 내가 그날 시장에 따라가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게다. 너 같은 건 어미도 아니야.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때 어머님께서 윤재의 손만 잘 잡고 계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셔야 속이 편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는 제게 남편마저 차가운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제가 그날 시장에 가지 않은 것을 원망하는 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아이가 있다는 소리만 들리면 제주도 끝까지라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저는 40대가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셨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소화가 안 된다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고 의사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찾아 헤매는 와중에도 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위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김치죽을 끓여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무리 저를 미워하고 모질게 하셨어도 남편의 어머니이셨으니까요. 병원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김치죽을 건네자 어머님은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비를 쏟아도 모자랄 판에 죽을 쑤어 이 안에 독이라도 탔을지 누가 아느냐? 내가 아프니 신났지? 당장 치워라. 어머님은 제가 정성껏 끓여간 김치죽을 맛도 보지 않고 병원 퇴식 후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들끓었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제 탓으로 돌리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도 어머님을 원망했지만 어머님께서 죄책감에 힘드실까 봐 차라리 내 탓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게 편하시다면요. 제가 울분을 토해내자 어머님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내 속내가 그거였지.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았구나. 자식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그때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잠재운 것은 퇴식구에서 죽통을 들고 온 배식 아주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르신, 이 보온병 정말 버리실 겁니까? 안에 죽만 있는 게 아닌데, 서류랑 사진 같은 게 들어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죽통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서류와 사진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악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에게서 서류를 받아 들고는 부들부들 떨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제가 20년 넘게 찾아 헤맨 아들을 찾았다는 증명서류와 훌쩍 자란 아들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어머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입으로는 제 탓을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더 찢어지는 고통 속에 사셨을 어머님께 가장 먼저 아들의 생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리셨습니다. 우리 윤재 찾았어. 어디서 찾았니? 왜 이제야 말을 해? 네. 유전자 검사까지 다 마쳤어요. 잃어버렸던 시장 근처에서 자식이 없던 좋은 분께 입양되어 지금까지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노릇은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갈 자신이 없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가든 말든 상관없으니 윤재만 데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한 시간이 되어 병실 문이 열리고 늠름한 청년으로 자란 제 아들 윤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버지, 친척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한 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시어머니를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밖에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 위로해주고 안아줘도 모자랄 판에 20년을 이렇게 사셨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재산을 무기로 아들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윤재야, 이 할미다. 내가 너 주려고 이 땅도 다 안 팔고 가지고 있었어. 이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다. 어서 할미랑 집으로 가자.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거지같이 살았다니요. 할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들은 끝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곁으로 저를 챙겼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제 마음을 이토록 깊이 헤아려 준다는 생각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물로 제게 용서를 구하며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와 의절하고 분가했습니다. 아들은 저희 집과 자신을 키워주신 양부모님 댁을 오가며 생활했고
저희는 아들의 양부모님과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만난 그분들은 제게 잊지 못할 은인이자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양로원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에 죄책감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 아들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고 저를 올가매던 과거와도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긴 세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한 시대의 아픔과 한 여성의 기나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시간 속에 묻혀 희미해진 그러나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무수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아들을 귀히 여기던 남아선호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 여성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를 넘어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가 겪어야 했던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누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 중반을 넘기던 시절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의 열렬한 구애와 믿음직한 모습에 저는 평생을 약속했고 시댁 식구가 유난히 많은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자 3대 독자. 그 무게가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그것을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며 첫마디를 꺼내셨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라. 그거면 된다. 그 전까지는 우리 집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받을 생각일랑은 말 거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런 집이다. 아들씨가 얼마나 귀한데. 알겠느냐? 저도 내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당했다. 며느리란 본디 그런 것이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고 내 운명에 수긍하며 살아라. 예쁨을 받든 미움을 받든 그건 다 내 하기 나름이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예쁨 받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쁜 며느리는 아들 하나 낳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 집은 딸 자식은 필요 없다. 모든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물려줄 것이니 그리 알 거라. 그러니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 그것뿐이다. 처음부터 면전에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왜 그리 참고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남편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속 깊은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에게 받은 서름을 남편이 모두 보듬어주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 중간에서 현명하게 처신하려는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기에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시집살이를 워낙 호되게 겪으신 분이라 그래. 내가 좀 이해해줘. 옛날 분이라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시거든. 아마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만 안겨드리면 정말 잘해주실 거야. 내가 중간에서 너무 심하다 싶을 땐 막을 테니 걱정 마. 넌 나랑 결혼한 거잖아.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요. 이왕 이렇게 가족이 되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당신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저의 고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온 식구의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을 출근시킨 뒤 설거지를 하고 나면 곧 시어머니의 점심을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중간중간 장을 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몸이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단함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을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정신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당신이 겪었던 시집살이에 비하면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셨습니다. 넌 왜 이리 깔끔하지를 못해? 여기 먼지 안 보이냐?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구석구석 닦으란 말이야. 요즘 것들은 말이 너무 많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내 시할머니였으면 벌써 뺨이 12번도 더 올라갔을 게다. 내가 이 정도로 말로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어머님은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들추어내며 저를 깎아내렸고 가난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팔자는 무시 못하는 거다. 너도 내 부모 팔자 똑 닮을까 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 모진 말들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중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도 저런 환한 미소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드디어 임신을 했단 말이냐. 아이고, 잘했다.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는 낳아야지. 내 몸은 이제 온전히 내 몸이 아니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아들 아이를 가졌으니 필시 아들이어야 할 텐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어머님의 말씀들은 불편했지만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도 끝이 나고 저를 향한 어머님의 시선도 조금은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너무나도 귀하고 예뻤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 이름으로 논산에 있는 땅을 물려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드디어 며느리 노릇 하나는 제대로 했구나. 우리 손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아주 귀하게 키울 것이다. 너도 우리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게다. 뼈있는 말씀이 조금 거슬렸지만 저 역시 아들이 커가는 재롱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머님과 아들이 함께 시장에 갔다가 아들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의 모든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깊고 어두운 암흑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으셨는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죽일 년, 쓸모없는 년, 왜 우리 귀한 장손이 없어지고 내가 살아있는 거냐. 내가 그날 시장에 따라가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게다. 너 같은 건 어미도 아니야.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때 어머님께서 윤재의 손만 잘 잡고 계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셔야 속이 편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는 제게 남편마저 차가운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제가 그날 시장에 가지 않은 것을 원망하는 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아이가 있다는 소리만 들리면 제주도 끝까지라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저는 40대가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셨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소화가 안 된다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고 의사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찾아 헤매는 와중에도 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위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김치죽을 끓여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무리 저를 미워하고 모질게 하셨어도 남편의 어머니이셨으니까요. 병원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김치죽을 건네자 어머님은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비를 쏟아도 모자랄 판에 죽을 쑤어 이 안에 독이라도 탔을지 누가 아느냐? 내가 아프니 신났지? 당장 치워라. 어머님은 제가 정성껏 끓여간 김치죽을 맛도 보지 않고 병원 퇴식구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들끓었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제 탓으로 돌리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도 어머님을 원망했지만 어머님께서 죄책감에 힘드실까 봐 차라리 내 탓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게 편하시다면요. 제가 울분을 토해내자 어머님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내 속내가 그거였지.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았구나. 자식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그때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잠재운 것은 퇴식구에서 죽통을 들고 온 배식 아주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르신, 이 보온병 정말 버리실 겁니까? 안에 죽만 있는 게 아닌데 서류랑 사진 같은 게 들어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죽통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서류와 사진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악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에게서 서류를 받아 들고는 부들부들 떨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제가 20년 넘게 찾아 헤맨 아들을 찾았다는 증명서류와 훌쩍 자란 아들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어머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입으로는 제 탓을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더 찢어지는 고통 속에 사셨을 어머님께 가장 먼저 아들의 생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리셨습니다. 우리 윤재 찾았어. 어디서 찾았니? 왜 이제야 말을 해? 네,
유전자 검사까지 다 마쳤어요. 잃어버렸던 시장 근처에서 자식이 없던 좋은 분께 입양되어 지금까지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노릇은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갈 자신이 없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가든 말든 상관없으니 윤재만 데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한 시간이 되어 병실 문이 열리고 늠름한 청년으로 자란 제 아들 윤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버지, 친척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한 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시어머니를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밖에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 위로해주고 안아줘도 모자랄 판에 20년을 이렇게 사셨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재산을 무기로 아들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윤재야, 이 할미다. 내가 너 주려고 이 땅도 다 안 팔고 가지고 있었어. 이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다. 어서 할미랑 집으로 가자.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거지같이 살았다니요. 할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들은 끝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곁으로 저를 챙겼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제 마음을 이토록 깊이 헤아려 준다는 생각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물로 제게 용서를 구하며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와 의절하고 분가했습니다. 아들은 저희 집과 자신을 키워주신 양부모님 댁을 오가며 생활했고 저희는 아들의 양부모님과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만난 그분들은 제게 잊지 못할 은인이자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양로원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에 죄책감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 아들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고 저를 올가매던 과거와도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긴 세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한 시대의 아픔과 한 여성의 기나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시간 속에 묻혀 희미해진 그러나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무수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아들을 귀히 여기던 남아선호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 여성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를 넘어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가 겪어야 했던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누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 중반을 넘기던 시절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의 열렬한 구애와 믿음직한 모습에 저는 평생을 약속했고 시댁 식구가 유난히 많은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자 3대 독자. 그 무게가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그것을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며 첫마디를 꺼내셨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라. 그거면 된다. 그 전까지는 우리 집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받을 생각일랑은 말거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런 집이다. 아들씨가 얼마나 귀한데. 알겠느냐? 저도 내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당했다. 며느리란 본디 그런 것이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고 내 운명에 수긍하며 살아라. 예쁨을 받든 미움을 받든 그건 다 내 하기 나름이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예쁨 받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쁜 며느리는 아들 하나 낳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 집은 딸 자식은 필요 없다. 모든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물려줄 것이니 그리 알 거라. 그러니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 그것뿐이다. 처음부터 면전에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왜 그리 참고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남편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속 깊은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에게 받은 서름을 남편이 모두 보듬어주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 중간에서 현명하게 처신하려는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기에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시집살이를 워낙 호되게 겪으신 분이라 그래. 내가 좀 이해해줘. 옛날 분이라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시거든. 아마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만 안겨드리면 정말 잘해주실 거야. 내가 중간에서 너무 심하다 싶을 땐 막을 테니 걱정 마. 넌 나랑 결혼한 거잖아.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요. 이왕 이렇게 가족이 되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당신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저의 고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온 식구의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을 출근시킨 뒤 설거지를 하고 나면 곧 시어머니의 점심을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중간중간 장을 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몸이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단함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을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정신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당신이 겪었던 시집살이에 비하면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셨습니다. 넌 왜 이리 깔끔하지를 못해? 여기 먼지 안 보이냐?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구석구석 닦으란 말이야. 요즘 것들은 말이 너무 많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내 시할머니였으면 벌써 뺨이 12번도 더 올라갔을 게다. 내가 이 정도로 말로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어머님은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들추어내며 저를 깎아내렸고
가난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팔자는 무시 못하는 거다. 너도 내 부모 팔자 똑 닮을까 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 모진 말들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중 제게 한 줄